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시작부터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하는 한편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의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해 야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은 더 깊어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정 대표 첫 공식 일정 어디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직 인선을 논의할 예정인데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전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밝히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선 갑질 논란이 있던 강 의원을 감싼 데 대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설 예정인데 이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무제한 파업 조장,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새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행 처리 시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국민에게 법의 문제점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24시간 진행 후 표결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5개 쟁점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경우 법안이 전부 처리될 때까지 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는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대야 공세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낮춘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발끈하면서 큰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조계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내란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현재 내란과 전쟁 중이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할지에 대해서 1988년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와 같은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988년의 상황을 보면 그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5.18 민주항쟁 진상조사 특위가 만들어져서 이 관련된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상황을 좀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은 물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나올 경우에 실제 이제 국민의힘이 위헌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헌법상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엔 국민들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 이 목적과 활동을 한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청구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뭐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것은 뭐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확인된 것이고 이제 결국 국민의힘 일부 의원 아니면 지도부가 이 그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것이
확인이 되는 걸 조건으로 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의 연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취임 일성이 상당히 전투력 강한 야당 대표 같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사과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불법 계엄 등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입 다물어라,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체를 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이미지로 비춰지게 하는 것, 그걸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일성을 들으면은 아직도 정신적 야당 대표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 컨텐츠로서 민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때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딱지 붙이기를 하고 일종의 낙인을 찍으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민생에 관한 비전과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자꾸 무슨 척결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해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당 대표가 그렇게 복수정당제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 과연 민주당이야말로 반헌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워서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 관계가 극한 대치를 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수락 연설에도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12.3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고 지금 주요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명확히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과라는 표현은 12월 3일 이후에 몇 차례 나왔지만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복권 내지 구명에 앞장서는 분들이 이 국민의 힘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내란이 12월 3일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돼서 끝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결국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에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가 선출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리더십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와 결부돼서 내란 특검이 수사 상황에서 그 책임 있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됐던까지 확인될 경우에 그런 국민의힘과 협치를 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여야 관계의 회복은 요한할 수밖에 없다. 이건 객관적 상황 인식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뒤에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다.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궁금한 게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신 분한테 어떻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있었던 사실관계가 모두 그거를 부인하고 강선우 의원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로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에서 사퇴는 했지만 의원으로서 이제 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 당연히 전체 의원들을 끌어안고 간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석되면 적정할 것 같고 강선우 의원의 행위가 비판받던 부분이 모두 옳았다. 보좌관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 말씀은 아닌 거로 봅니다. 예, 그런데 분노한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간의 갑질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갑질이라는 행태를 우리 정치권이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고 그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강선우 의원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런 분을 어제 언필칭 110만 민주당 권리당원이 3분의 2 가까이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제부로 갑질과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국회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정무에 대해서도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이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는커녕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함으로써 민주당은 을과는 싸우고 병정무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친명 선명성을 박찬대와 정청래 중 누가 더 드러내느냐 이 경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출마 각오와 SNS 등을 통해서 당의 진짜 주인이 당원인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권리당원의 표가 정청래 대표에게도 집중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의견이 좀 대두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도층 민심과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강성 지지층만의 의견을 대변하는 당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적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 전체 당원의 이 총의로서 뽑힌 대표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화에 박차를 가해왔고 그것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재명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당대표에서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 역시 당원이 주도한 것이었고요. 또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이 또 가장 앞에 섰습니다. 강성 이 당원 지지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뜻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원 중심 정당의 목표고 방향이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강성 당원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이런 뜻은 적당하지 않고 당원들의 뜻, 그 집단적 지성과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당으로서 가는 것이고 그 시각은 다소 국민적 이 일반 시각과 조금 다를 때도 있지만 대개 일치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이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9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 반발이 꽤 심하거든요. 이 정도면 당장 철회해야 되고요.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문책성 교체를 단행해야죠. 어차피 새 당대표가 지금 당직 인선을 새로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더 이상 집권 여당의 정책 수장으로서 정책을 책임질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국민 누구나 아실 법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407조 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분율로 계산해 봤더니 0.00024% 정도 돼요. 누군가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임원을 좀 만나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 기준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왜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가? 연말에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른바 슈퍼개미,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그분들의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액 주주들도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성준 의장은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올바르다고 강변하고 하락하면 매수의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개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 지금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도 분노가 가득한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손절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냐? 민주당의 엑스맨이냐? 성급한 주장을 되돌아봐라. 투자할수록 개미 등골 빠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저런 우려를 자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하죠. 여론의 어떤 지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또 어쨌든 금요일 증시가 급락한 것이 이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세제 개편안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이재명 정부의 이 세제 관련된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결국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진성준 의장은 본인의 확실한 신념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또 이소영 의원 같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논의하겠다. 증시 폭락이 이 부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민주당 내 검토도 하고 있고요. 아마 추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증시 급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도 날선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사실상 실패했고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휴가나 갈 때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개미 투자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제 개편안은 좀 동떨어져 보인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증세를 골자로 한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빨리 가겠다고 하면서 후진기어 놓고 액셀러레이터 밟는 거예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세금은 계속 더 걷겠다고 합니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것. 그러면 연말마다 우리 주가는 그 10억 기준을 맞추기 위한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증권거래세는 결국은 개인들이 매매를 반복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예. 한편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훨씬 더 미미하게 완화된 세율만 적용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말로는 코스피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매우 유력한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 때는 내가 오히려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더라도 거길 가지 왜 국내 시장에 투자하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낮춰도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 과연 주식 투자 전문가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거래할 때 세금을 다 내도록 돼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다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너 개 정도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만 원 이익이 나든 5만 원 이익이 나든 다 세금 맞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발언은 지난해 발언이긴 하고요.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뭐 주식은 하지 않는 걸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이냐.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언급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안이니까 조정은 가능한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 있을까요?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에 증시의 대폭 하락이 이 부분과 영향이 있는지, 실제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계속 쏟아낼 위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10억의 입장을 고수했을 경우에 연말에 이 대주주 기준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그게 증시 정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네. 근데 지난번에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늘렸다가 이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한편은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결국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실제 되겠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속옷 차림에 윤 전 대통령을 촬영했다며 인권 침해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이 당선인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전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봐 잘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알았다고 했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최측근 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이 특검에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며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이 죽은 장제원 전 의원에게 책임을 밀고 있다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앞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 논란에 대해 더워서 다들 그런 차림이라며 특검이 카메라까지 들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진 촬영은 인권 침해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면회실에서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최측근 인사는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구배 증액을 요구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1기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볼턴은 트럼프가 더 많은 분담비 지출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을 돈 찍는 기계라고까지 칭하며 지금보다 9배 많은 13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분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s a real possibility from South Korea. I think on all the bilateral alliances, we'll hear more of that from Trump in a second term. Absolutely. 국방비 증액 압박도 예상했습니다. 나토 같은 다자 동맹에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했던 것처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란 겁니다. You can see what he's been saying about the NATO alliance. He wants everybody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며 회담을 단순히 축하 자리가 아닌 새로운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네,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닷가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화 정책에도 북한은 우리와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놓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홍보 영상에서는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는 어떨까요? 이 러시아 관광객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치? Интересно. Очень вкусно. Спасибо. 네, 북한의 백화점을 구경하거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한 러시아 관광객은 단체 손님이 우리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김정은이 딸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 개막식, 개장식을 했고 또 이어서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까지 예. 원산 갈마지구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김정은의 홍보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한이 홍보했던 그 영상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와서 막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러시아 관광객이 현장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고 자기들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구를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렇죠. 그다음에 편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가성비. 네. 그리고 교통, 편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갔는데 1인당 273만 원이랍니다. 이게 이 러시아 주민들의 월급의 60%보다 훨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저 비용은 별도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13명이 이동을 하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로 예약했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190km의 거리를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노동신문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미군 역할 재조정과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나오는데 북한도 모를 건 아닌데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선반도 즉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원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게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특히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법을 선포를 해서 북한이 지금 개발한 핵탄두, 다양한 거리의 탄도미사일, 순환미사일에 그 탄두를 장착해서 즉각 사격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선제 타격하고 위협을 하고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김정은의 이런 군사 강국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내부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면서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리제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저한 관계 개선이요 하는 귓맛 좋은 장서를 늘어놓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네, 지금 우리는 대북 방송도 중단을 하면서 유화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은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진 게 7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제가 남북 관계를 지켜오면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북한이 진정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원하는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와 협력을 하면 북한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을 해도 사실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고 결국 남측으로부터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남풍, 이거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책 사유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화해의 손짓을 보내지만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도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에게 우리가 무리한 양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담화 내용에 눈에 띄는 게 조한관계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조한관계라면 아예 유대가 없는 외국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건 김정은이 2023년 말에 당대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이제 민족의 관계가 아니고 남남이다. 네. 국가 간의 관계고 교전국 관계고 제1의 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이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통일 지우기, 남북관계 지우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한은 이 조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이 남북, 이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외국, 이제 통일부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한다면 외교부 나와.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정부로서도 그건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원칙,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4개국과 회담을 했다고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측도 참석을 했는데 중국이 쏙 빠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지금 뭐 삐걱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2023년부터 김정은과 푸틴이 아주 가까워졌고 작년에 사실상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북한 젊은이들이 가서 상당히 피를 흘리면서 혈맹을 맺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7월 27일 날 김정은이 직접 우이탑,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 중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군사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그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저희가 보도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담비 지출을 요구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우리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볼턴 보좌관 얘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 추가 부담을 요구를 해왔고 또 그동안 행보를 보면 나토의 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해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해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방위를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조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명분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우리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우리의 필요들을 제시하고 그걸 놓고 함께 주고받기식의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그 신호가 김정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힘든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맨살로 뜨거운 땅을 밟고 다녀 열사병은 물론이고 화상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 애견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박이 강아지 한 마리가 푸른 들판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다른 한편에 있던 강아지는 더위에 지쳤는지 평상 위에 누워 숨을 빠르게 내뱉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버티기 힘든 건 강아지가 더합니다. 레오 씨 안 더우세요? 뜨거운 날씨에 반려견 산책은 보호자들의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10분 정도만 지나면은 헐쩍헐쩍대고 해서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스팔트 안 뜨거울 때 주로 다니고.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노면에 가깝게 있어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오후 3시 기준 아스팔트 온도는 50도 가까이 올라 손을 이렇게 잠깐만 대고 있어도 빨갛게 변하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은 반려견들의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맨발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의합니다. 여름에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죠. 오히려 네 발로 지면에 더 가깝게 걷는 우리 반려견들이 밖에서는 더 더울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이 나오는 애견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실내에 이렇게 시원한 환경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힘겨운 여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오늘은 폭우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현재 제주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오늘 밤사이 전국의 시간당 30에서 50mm,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와 남해안에는 최대 250mm 이상, 서쪽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아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 34도, 대전과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흐린 하늘 속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월 3일 일요일 뉴스 현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